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강설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을 위한 북한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단 합류 소식과 블랙리스트 재판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소식 등 국내외 뉴스를 신속히 전했는데요.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에서는 뉴스특보, 출발 640, 뉴스투나잇을 중심으로 박두병 시청자 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연합뉴스TV를 말한다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 단일팀 구성과 관련한 여야의 공방, 청와대 최저임금 인상 보완책 현장 목소리 반영,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TV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뉴스특보로 진행된 방송에서 한반도기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정치권 공방 격화라는 제목의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앵커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한반도기 사용과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을 놓고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자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한반도기 사용과 남북 단일팀 구성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야 3당이 역대 올림픽 중 개최국 선수단이 자국 국기를 들지 않은 적이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핵을 외면한 가상평화의 자기 최면에 빠져 주최국이 국기를 내세우는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의 비판과 한반도기로 합의가 됐을 때 북한이 인공기를 흔들게 되면 막을 수 없다라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입장을 연이어 보도했습니다. 여자 아이스하키는 메달권이 아니어서 단일팀을 구성해도 문제가 없다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발언을 겨냥해 메달권이 아닌 종목들은 전부 북한의 비율을 맞추는 도구냐는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의 비판도 전했습니다. 야 3당의 주장에 민주당은 한반도기 공동입장 단일팀 구성은 평화와 화합이라는 올림픽 정신과 남북 화해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렵사리 만든 평화올림픽의 기회를 무책임한 이념선동과 색깔론으로 몰고 가는 야당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받아쳤습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야당이 북한의 위장평화 공세라고 주장하는 것은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발목 잡겠다는 것이라며 야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얼마 전 자유한국당의 한 의원은 국제올림픽위원회에 남북 단일팀 구성을 반대하는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2012년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자유한국당도 찬성 입장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북한 참여와 단일팀 구성은 다른 사안일 수 있지만 평창올림픽에 북한도 참여해 세계적인 평화올림픽을 바랐던 것은 여야가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평창올림픽에 북한 참여와 단일팀 구성을 두고 과거에 여당과 여당이 어떤 태도를 취했고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분석하는 뉴스를 기대합니다. 그래야 올림픽마저도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구태 민낯을 시청자가 가려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최저임금 인상 관련 보도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부 현장에선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보완책으로 청와대가 마련한 최저임금 지원책 보완 현장 목소리 반영이라는 뉴스를 짚어보겠습니다. 네, 뉴스는 청와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고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실행하겠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첫걸음이다. 국가의 목적은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것이고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저임금 노동자가 많고 임금 격차가 큰 경제구조에서는 경제 성장의 성과가 가계 소득으로 이전되지 않고 국내 소비가 위축돼 성장이 지속되기 어렵다고 장하성 정책실장은 주장했습니다. 장 실장은 당장 임금 부담을 느낄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76가지의 정부 지원책이 이미 시행 중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 수혜자는 저임금 노동자지만 정부 대책의 수혜자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다. 다만 현장 점검에서 일부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조업에 이어 서비스업도 일자리 안정 지원 자금 조건을 완화하고 2조 4천억 원 규모로 대출과 보증을 공급하는 방안, 도시재생 뉴딜 사업 지역 내 상인에게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를 책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현실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경청하고 정부가 추가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모색하고 있다. 현장에서 들리는 이야기를 제도적으로 꼼꼼히 챙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자는 청와대가 최저임금 인상이 바로 소득 주도 성장과 사람 중심 경제의 출발점이며 조기 정착에 전방위 노력을 다하겠다고 보도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는 19대 대통령 후보 모두가 1만 원 인상을 공약했을 만큼 지난 대선의 이슈였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을 비판하며 과거와는 다른 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지, 보완을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궁극적인 해법은 무엇인지를 탐색하는 심층 보도가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다음은 겨울철 우리를 괴롭히는 미세먼지 보도입니다. 연합뉴스TV에서는 독감의 미세먼지까지 외출 두렵다를 비롯해 하루에도 몇 차례씩 미세먼지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미세먼지 뉴스의 주된 내용은 무엇인지 미세먼지 보도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앵커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독감에 더해 미세먼지로 고생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 독감 환자들은 면역력이 약해 기관지 관리에 더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자는 1월 둘째 주 기침과 콧물을 동반하는 독감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수는 외래 환자 1000명당 69명. 지난해 12월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이후 증가하던 수가 처음으로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초와 비교하면 여전히 8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독감의 유형도 A형과 B형이 동시에 유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독감을 앓고 나서도 다른 유형의 독감에 또 걸릴 수 있다. 미세먼지는 기도와 폐에 염증이 생긴 감기 환자의 증상을 더 악화시키며 독감으로 기관지에 약해진 노년층과 어린이들에게 치명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서순영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야 한다.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히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세먼지 단계가 나쁨일 때 외출을 해야 한다면 미세먼지 여과 기능이 있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출발 640에서 보도한 최악 중국발 스모그 공습, 초미세먼지 8배 취소사라는 제목의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앵커는 올 겨울 최악의 중국발 스모그가 몰려왔다. 수도권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평소 8배를 웃도는 등 공기오염이 심각한 상태를 보였다면서 기자를 연결했습니다. 기자는 미세먼지가 다시 전국을 뒤덮었고 시야는 답답하다. 이틀 전 잠시 바람이 불면서 공기질이 보통 수준을 회복하기도 했지만 한반도 주변 공기 흐름이 느려지자 상공으로 다시 먼지가 쌓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엔 중국의 고농도 오염물질이 추가로 넘어와 미세먼지 농도가 급증했다. 특히 입자가 작아 건강에 훨씬 더 해로운 초미세먼지가 다량 유입돼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서울 구로구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200 마이크로그램을 넘어 평소보다 8배 이상 치솟았다. 이번 미세먼지는 월요일 눈비가 내리면서 점차 씻겨나가겠고 화요일 한파가 시작되면 해소되겠다고 박지영 기상청 예보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다음은 뉴스투나잇에서 전한 가뜩이나 건조한데 미세먼지 눈 건강 위협이라는 미세먼지 제목의 보도를 보겠습니다. 앵커는 한 번 시작된 미세먼지 공습이 좀처럼 그치지 않고 있다. 건조한 겨울에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안구 건조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면서 뉴스를 시작했습니다. 기자는 한 주 내내 도심을 뒤엎은 미세먼지로 사람들은 마스크를 코까지 올려 쓰고 있다. 하지만 입과 코는 막아도 눈은 보호하기 어렵다며 미세먼지로 눈이 불편해졌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성북구 동선동의 한 시민은 미세먼지가 심해서 마스크를 끼고 나왔는데 마스크를 껴도 눈은 노출이 되니 뻑뻑하고 까끌까끌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미세먼지는 눈 표면을 손상시켜
눈물을 마르게 한다. 미세먼지가 눈에 들어가면 눈의 보호 능력이 떨어진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명욱 연세대학교 교수는 안구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미세먼지다. 점막을 자극하는데 결막염이나 안구 건조증을 유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자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엔 야외 활동을 피하는 게 눈에 좋지만 외출할 경우 렌즈보다는 안경을 쓰고 외출 후 돌아오면 즉시 인공 눈물이나 흐르는 물로 씻어내는 게 좋다며 뉴스를 마쳤습니다. 미세먼지 보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놀랍게 치솟은 정량적 수치 보도. 하나는 미세먼지로 인한 안구 건조증 같은 질병과의 상관관계를 다루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시청자는 근본적으로 미세먼지가 발생한 정확한 원인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보도를 기대합니다. 왜 한반도가 갑자기 심한 미세먼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다각도로 분석한 미세먼지의 발생 이유를 주제로 한 탐사 보도가 이어졌으면 합니다. 그래야 미세먼지 해법도 제대로 공론화될 수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숭실대학교 건축공학과 김다혜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했나요? 네, 저는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30분에 방영하는 명품 리포트 맥을 모니터했습니다. 명품 리포트 맥은 한 주간의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적 이슈를 보도국 기자들의 날카로운 분석과 입체적인 전망을 통해 뉴스의 맥을 다각도로 짚어주고 있는데요. 지난 1월 21일 방영한 명품 리포트 맥에서는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전현 정권 갈등 등의 내용을 다뤘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는 정치적 이슈를 다루는 여의도 족집게로 문을 열었습니다.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전현 정권 갈등을 이경희 기자가 짚어줬습니다. 정부 출범과 함께 적폐 청산 작업은 박근혜 정권에 이어 이명박 정권을 향했고 이제 수사의 칼끝은 이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검찰의 자체 판단일 뿐 정권 차원의 개입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이 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밝히는 관련 영상들을 삽입해 이해에 도움이 됐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보수를 괴멸시키고 또한 이를 위한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주장에 대한 청와대 대변인의 반박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정치 보복 운운한 데 대해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경희 기자는 전현 정권 사이 갈등은 정치사에서 낯설지 않은 풍경이라고 설명하며 1987년 민주화부터 정치사에서 펼쳐졌던 전현 정권 갈등을 살펴봤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중마고우인 전두환 전 대통령과 악연을 맺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려줬고 전 전 대통령 본인도 백담사로 유배 아닌 유배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3당 합당으로 자신을 대통령 후보로 밀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을 3천억 원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했고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항쟁 유혈 진압의 책임을 물어 전두환 전 대통령까지 구속한 사건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줬습니다. 지금은 정치 보복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 전 대통령도 집권 초반 노무현 정권을 향한 칼날이 매서웠다며 노 전 대통령을 국정원까지 동원해 망신 주기, 이로 인해 정치적 타살이란 국민적 공감이 거세게 일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명박 정권에 이어 박근혜 정부로 보수 정권이 재창출됐지만 전현 정권 갈등은 존재했다며 정권 교체기마다 있어온 갈등 양상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줘서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또다시 불거진 전현 정권 갈등을 강조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주장대로 정치 보복일지, 적폐 청산 작업에서 파생된 일인지 검찰 조사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며 이 과정에서 권력이나 정치권이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 해서도 검찰 역시 어떤 정치적 계산을 해서도 안 된다며 여의도 족집게를 마무리했습니다.
지금까지 두 번째 코너는 한 주간의 기업 소식을 맑은 기업과 흐린 기업으로 전해주는 기업 기상도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주는 호재로 돋보인 기업 대 규제 수사에 풀죽은 기업을 김종수 기자가 소개했습니다. 먼저 맑은 기업은 SK그룹을 소개했습니다. SK가 반도체 사업 등도 호조인데 지배구조 개선책으로 정부와 시장의 눈길이 달라졌다며 주총에 못 오는 주주들 위해 전자투표도 도입한다는 내용입니다. 자발적으로 개혁안을 내놓으라는 정부의 압박에 대한 SK의 의미 있는 대처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스타벅스 코리아입니다. 커피업계 최초로 영업이익 1천억 원을 넘겼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타 경쟁사와 매출과 영업이익이 큰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다양한 품목과 마케팅으로 충성 고객 확보 때문이라는데요. 직영체제인 스타벅스 코리아가 경쟁사 프랜차이즈와 다르게 가맹법상 출점 규제에 해당 사항이 없었던 것이 크게 한몫을 했고 골목 상권 보호 규제의 또 다른 결과라는 김종수 기자의 논리적인 멘트에 공감했습니다. 다음은 흐림 기업으로 효성그룹을 소개했습니다. 조현준 회장이 현 정부 들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포터라인에 선 첫 총수로 비자금 조성, 부당 지원, 자금 횡령 등 여러 혐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카드 수수료를 작년에 내렸지만 연내 2번은 더 내릴 것 같다는 카드사들과 현대 로지스틱스에 고소당한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 소식, 그리고 고의적 성능 저하로 국내에서도 대규모 소송을 앞둔 애플코리아가 사기죄이자 재물 손괴죄 등으로 고소당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마지막 코너는 최근 사회 이슈를 전달하는 현장인입니다. 희망, 좌절, 극단으로 가는 혼돈의 코인, 가상화폐 명함을 박현우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첫 화면은 한 식당에 사람들이 모여 비트코인의 유행어인 가즈아를 외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코인 투자 모임 회원들이 모여서 비트코인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는다고 합니다. 이어서 다양한 연령층 회원의 인터뷰를 통해 모임에 대한 취지를 알 수 있었는데요. 근데 여기서 한 사람이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검증하고 또 검증하고 코인 시세가 요동쳤던 최근 개미 투자자들은 이런 세미나를 통해 돌파구를 찾기도 한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대학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가상화폐 관련 게시판들이 우후죽순 생기고 있는데 대학가는 물론이고 10대와 2030 세대들이 대거 뛰어들면서 투기 광풍에 대한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비트코인으로 큰돈을 번 주변 이야기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에 무기력하거나 공허함을 느낀다는 시민 인터뷰 내용이 공감이 갔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오락가락하거나 극단적인 대책 대신 일관성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오락가락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여전히 뜨거운 코인 시장, 투기가 아닌 투자로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도 더 이상 의구심과 혼란을 증폭시키지 않도록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박현우 기자의 말을 끝으로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비트코인 현상에 대해 알 수 있어 좋았습니다. 네, 모니터한 내용 잘 봤습니다. 김다혜 학생은 명품 리포트 맥 중에 어떤 코너가 가장 인상에 남았나요? 네, 저는 비트코인의 명암을 보여준 현장인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광풍을 일으킨 비트코인의 가치, 그리고 그 광풍 뒤에 숨어있는 문제점 등을 짚어보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 논란에 대해 해결 방안을 제시한 점이 좋았습니다. 네, 그랬군요. 지금까지 명품 리포트 맥을 모니터한 숭실대 건축공학과 김다혜 학생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79 마이크로 정도 됐거든요. 어제 소시가. 근데 경기도는 거의 100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심각한 상황에서 경기도는 도시 보고 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뭘 하고 있나요? 사람 미래가 친해진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최악
최악의 미세먼지가 연일 이어지자 서울시에서는 대중교통 무료 운행을 골자로 하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사흘 시행했습니다. 정치권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정책의 실효성과 예산 낭비 등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우리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우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허찬행 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서울시가 실효성 논란에도 앞으로도 미세먼지가 심하면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하는 것 등의 조치를 좀 이어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서울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무엇이며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짚어주시고요. 우리 언론의 보도 경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네, 서울시의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란 대중교통 이용 증대를 통해 승용차 배기가스량을 실질적으로 줄이자는 취지에서 실시하는 조치입니다. 대기 중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 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해 나쁨 수준이고 그 다음 날까지 이틀 연속으로 이어질 예정인 경우에 발령합니다. 조치가 발령되면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출퇴근 시간대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을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 외에도 서울시청사 등 365개소 공공기관의 주차장을 전면 폐쇄하고 공공차량의 경우 이부제를 시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대기 배출 사업장과 건설공사장 운영시간 단축 등의 조치를 시행합니다. 또한 강제적인 것은 아니지만 시민 참여형 차량 이부제를 실시하여 승용차 사용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치에 대한 논란의 핵심은 실효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즉, 예산을 투입한 만큼 실질적 효과가 적다는 것입니다. 15일, 16일, 18일 3일 동안 총 15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대중교통 이용률 증가나 교통량 감소 효과는 낮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언론은 전반적으로 지난 15일과 16일, 18일 3일 동안 시행한 서울시의 미세먼지 비상 저감 대책 중 차량 통행 감소를 위한 대중교통 무료 이용의 실효성에 집중하여 보도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상대적으로 비중은 낮지만 미세먼지 예보의 정확성 문제, 홍보 부족의 문제, 서울시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에 따른 혼선, 공공부문 대기배출 사업장과 공사장 운영시간의 단축이나 조정의 혼선 문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6월에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정치권과 지자체 간에도 좀 공방이 격화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언론도 보수 진보에 따라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우리 언론이 이를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혹시 보도에 문제점이 있다면 짚어주시죠. 네, 이번 서울시의 독자적인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놓고 여야 정치권의 공방은 실효성 문제와 정책 우선순위의 문제로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야권은 서울시의 조치가 미세먼지 농도를 실질적으로 떨어뜨리는 데 실패했다며 예산을 낭비하는 포퓰리즘 정책이라 비판을 했습니다. 여권에서는 차기 서울시장 출마가 예상되는 정치인들이 정책 우선순위가 틀렸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무료 대중교통 정책보다는 수소연료 전지차 보급 확대 대책이 차량 이부제보다는 자동차 환경 등급제가 실효성이 크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지자체 간 공방 측면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차량 이부제 강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인 가운데 남경필 경기지사와 유정복 인천시장은 서울시의 독자적인 차원이 아닌 국가 차원의 저감 대책 수립과 지자체 간 협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진보 언론과 보수 언론의 보도 경향을 살펴보면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이번 서울시의 조치가 미세먼지를 국가 재난으로 보고 국민 생명을 우선하는 조치라는 입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즉, 가시적인 성과 면에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보다 적극적인 정책 수단에 대한 논의의 기회라는 점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반면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서울시의 조치에 대해 실효성 문제에 집중하는 보도 경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두 신문의 보도 논조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동아일보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률과 차량 통행 감소 효과와 같은 사실 전달을 비롯하여 미세먼지 예측의 부정확성 문제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조선일보의 보도가 특징적인데 관련 기사와 사설 제목에서
대중교통 무료 운행을 공짜라고 표현한 점입니다. 예를 들어 공짜 운행, 공짜 버스, 공짜 지하철 등의 표현입니다. 특히 1월 16일자 공짜 지하철 드는 세금 진짜 미세먼지 재정에 써야 라는 제목의 사설 내용을 일부 인용해 보면 OECD에서 한국은 대기질 최하이다. 미세먼지를 단시간 내에 해결할 묘책은 없다. 특히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는 당장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한다. 모두 돈이 든다. 서울시처럼 세금을 낭비하면 정작 해야 할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펼 수 없다입니다. 특별한 묘책이 없고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야 한다면서 서울시는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논리적으로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으로 보이며 한마디로 공짜 프레임을 강조하는 경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와 중국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미세먼지의 양을 분석해내는 게 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언론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미세먼지 관련 보도의 방향성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죠. 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미세먼지 발생 원인으로는 중국 등 국외 요인이 55%, 자동차 배기가스가 2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외에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요인으로는 공장 가동이나 난방으로 인한 배기가스 배출, 공사장 비산먼지, 석탄을 태우는 화력발전 등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미세먼지 발생량의 국내외 수치뿐만 아니라 전국 차원에서 또는 각 지역 차원에서 미세먼지의 요인별 발생량이나 인근 지자체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우리 언론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을 보도하기 앞서 지역별 특수성에 따른 정확한 미세먼지 발생 요인과 수치를 다각도로 취재하여 시민들에게 알리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를테면 공장이 밀집된 지역과 화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주 요인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감 대책도 달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미세먼지 정책 감시와 정책의 촉진을 위해서 언론은 미세먼지 발생 요인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취재하고 보도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 미세먼지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베이징이나 런던, 파리 등 이 세계 주요 대도시의 미세먼지 대책을 소개해 주시고 우리 언론의 바람직한 보도 태도도 짚어주시죠. 네, 외국의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하여 중국 베이징의 경우에는 1급 적색경보 발령 시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경우에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대중교통 무료 및 강제 차량 2부제를 실시하다가 2017년부터는 자동차 친환경 등급 표시제 도입에 따라 차량 2부제와 대중교통 무료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자동차 친환경 등급 표시제란 차량을 공해물질 배출 여부에 따라 0에서 5등급으로 분류하고 파리 시내에 4등급과 5등급 공해 차량의 운행을 금지하는 강력한 대책입니다. 프랑스 파리와 유사하게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전국 최초로 친환경 등급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정부 협의를 통해 배기가스 배출 허용 기준에 따라 자동차를 7등급으로 나누고 친환경 자동차에는 인센티브 확대를, 공해 유발 하위 등급 차량에는 단속과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언론이 미세먼지 문제를 다루는 바람직한 보도 태도로는 첫째, 시민들의 목소리를 보다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언론은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에 대해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감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생각하는 유용한 정책 수단이 무엇인지를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미세먼지 관련 우리 언론의 보도는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정책 위반자들에게 전달하려는 노력은 부족해 보였습니다. 둘째, 비용과 수치에만 집중하지 말고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 수 있는 보도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물론 정부나 지자체의 예산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쓰여지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것은 언론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하지만 이번 서울시 비상조치에 대한 언론의 보도 경향을 보면 예산 액수와 차량 통행 수치, 대중교통 이용률 수치에만 집중하며 갑론을박하면서
평소 자동차 이용을 최대한 줄이는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고 여겨집니다. 끝으로 우리 언론은 미세먼지 문제는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현실적 위협임을 전제로 보다 나은 정책적 논의의 장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의 의견이나 입장이 대립하는 구도로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누구의 주장이 현실성 있는 정책적 대안인지를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청운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허찬행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